안녕하세요. 오늘의 Discover America 미국의 발견의 강의는 다시 뉴스 속보 성격의 바이든의 첫 15 행정명령 트럼프를 폐기한다 라는 제목의 지난 20일 취임사를 한 바이든 대통령의 대통령으로서의 첫 이틀간의 15개의 행정명령을 해설하는 강의입니다. 취임식 후 신속하게 행동을 취하는 바이든 대통령의 첫 15개 행정명령은 각각 무엇이었으며 총체적으로는 최근의 미국 사회에 어떤 의미를 차지하는지를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첫 페이지를 봐주시면은 지금 그렇게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고 있는 그런 조 바이든 대통령인데요. 지금 여러 한 두어 개 정도의 그 행정명령에 들어있는 폴더를 쌓아놓고 지금 하나씩 서명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네, 오늘 강의를 하는 저 박우상에 대한 간단한 이력, 양력 소개가 있습니다. 국내에서 서울대학교에서 그리고 미국 일리노이 대학교 본교 얼베나 샴페인에서 영어학을 공부하고 그리고 미국의 유펜 그리고 시카고 대학 그리고 위스콘신 대학교 본교에서 메디슨에서 미국 정치, 미국사, 미국 헌법학을 전공하고 미국에서 그리고 근래에 한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과 그리고 저희 저서들에 대한 간단한 소개가 따르고 있습니다.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 사진을 봐주시면은 4년마다 한 번 있는 미국 대통령 선거 그리고 그것은 11월 첫 번째 화요일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해에 1월 20일에 있는 새 당선자의 취임 선서입니다. 며칠 전 1월 20일에 있었던 조 바이든 미국 제46대 대통령이 미국의 Supreme Court Chief Justice 존 로버츠에게 취임 선서를 이렇게 inaugurate 된다고 그러죠. 네, 취임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지금 맨 처음에 그 사진인데요. 이렇게 수북한 그 공식 다큐멘트의 폴더를 가지고 그 안에 들어있는 중요한 행정명령, 영어로 Executive Order에 대한 서명을 하고 있는 제46대 대통령으로서 최초의 행정명령입니다. 날이 갈수록 행정명령의 실제로 행정부나 미국 정치, 행정에 대한 그러한 영향력은 점점 더 세워지고 있고요. 국민의 수가 늘고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삶에 그만큼 더욱더 깊이 있게 들어오고 행정력이 또 더욱 광범해지게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그런 증거가 되겠죠. 참고로 행정명령은 그러한 대통령의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행정적인 결정을 빨리 하고 빨리 효과를 갖는 반면에 이 행정명령이 그런 합법적인 그런 성격 또는 위헌이 되는 성격 그런 여러 가지가 의회에서 검토되어서 폐기될 수가 있고 그리고 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소지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임하자마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신속한 그런 행정명령으로 정책에 대한 과감한 지금 수술을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가장 핵심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전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그러한 정치적인 유산, 행정적인 그런 과거의 그런 정책들을 전부 폐기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바이든 행정부는 지금의 정치 행정 상황을 미국의 정치, 경제, 사회 전반의 그 상황을 4가지 위기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Four overlapping and compounding crises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4개의 서로 겹치고 그리고 함께 그렇게 영향을 복합적으로 주고 있는 그러한 위기 상황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4개는 바로
COVID-19, 코로나 팬데믹, 그리고 경제의 대단한 그 침체, 그리고 세계적인 기후 변화, 그리고 racial justice, 인종적인 정의의 많은 후퇴 상황을 가리킵니다. 포괄적으로는 이제는 흑인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 성적인 소수자들, 그런 모든 인간의 정체성을 포함하고 모든 인종, 또 이슬람을 포함하는 모든 그러한 문화권, 종교권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그런 인간에 대한 정의, 그러한 것이 정책의 중요한 과제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남겼던 정치, 경제, 행정적인 유산을 즉각 해체하고 트럼프 이전에 미국으로 복귀하고 더욱더 다양하고 그런 인종적인 정의가 광범위하고 뿌리 깊게 체제적으로 보장이 되는 그런 사회를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이 이 바이든 대통령의 야심적인 그런 정치 비전입니다. 이 15개의 행정명령들 중에도 처음 3개를 특히 그렇게 선정해서 국민들의 그런 주목을 끈 것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코로나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는 방안입니다. 연방정부의 그 대지, 그리고 건물, 시설 내, 그리고 교통, 주간을 통과하는 교통이랄지 비행기라든지 기차 등의 마스크가 착용이 이제 의무, 강제됩니다. 사회적인 거리 두기도 의무화가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행정명령으로는 정부의 지금 손길이나 관심, 배려, 그러한 지원이 미약했던 지역, 특히 소수 인종이 밀접해 있는 지역에서는 정부의 그런 배려와 지원을 강화한다는 그러한 정책입니다. 그래서 연방정부의 모든 통계 자료에 인종적인 다양성이 반영되게 하고 거기에 갭이 있으면 그것을 보완하는 그러한 정책을 추진하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국가관리와 그 예산을 담당하는 그 오피스에게 연방 지원 미약 지역에 대한 지원 강화를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경제적인 그런 지원까지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파리 기후 조약, Paris Climate Agreement에 대한 재가입입니다. 2016년에 시작되어서 196개국이라는 세계의 상당한 다수의 국가들이 참가하고 있는 그러한 기구인데요. 이산화탄소의 배출이 선진국으로는 아직도 14%에 달하는 제2위 국가입니다. 중국 28%에 두 번째 가는 그러한 미국이 트럼프 때에 임기 시작하자 그 바로 첫 해에 탈퇴를 사실상 했던 것이죠. 네, 바이든이 곧바로 재가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World Health Organization, 세계 그 건강보건기구에 재가입하는 그러한 정책을 바로 펼쳤습니다. 여기에도 트럼프가 공식 탈퇴한 게 지난 7월인데요. 그 다음에 Keystone XL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건설 작업을 중단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2010년에 그 건설이 시작되어서 이 캐나다 서부의 엘버타의 그 서캐나다 거기에 그 석유의 침전 세디메너리 분지 베이슨이라고 하는 광대한 그 석유 매장 지역이 있어요. 거기에서 파이프를 끌어서 일리노이주와 텍사스에 있는 정유소들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공급을 합니다. 그리고 이 오일 탱크 팜이라고 불리는 그런 지역에, 그리고 오일 배급 센터들에게 오클라호마주에 있는 곳인데요. 거기까지 파이프라인이 연결이 되고 나서 요 세 그러한 단계의 건설 공사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키스톤 엑셀이라고 하는 일종의 연장선으로 보시면 돼요. 이것이 오클라호마주에서부터 어디로? 네덜란드 텍사스주에, 거기가 바로 멕시코만 있는 쪽이 곳이거든요. 거기로 다시 연장되는 파이프라인 공사가 트럼프 때 승인이 되어서 시작이 되었었는데요.
바이든 취임 첫날 허가가 바로 철회되었습니다. 중단에 들어간 것이죠. 네. 그 다음으로 코로나에 인해서 미국 경제가 대단히 좋지 않습니다. 학자금 융자 상환이 불가능한 사람들에게 학자금을 융자를 기간을 연장해 주었습니다. 학자금을 주는 소스가 여러 가지가 있고 그래서 하나라고 이야기는 하지 못하지만은 미국 사람들은 대개는 대학을 다닐 때 부모가 넉넉한 사람들도 학자금 융자를 받아서 대개 졸업하고 직장을 갖고 한 10년에 걸쳐서 나누어 내죠. 지금은 너무 힘들어서 직업을 잃은 젊은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네. 그런가 하면은 새로운 집에 들어가고 아파트에 들어가고 해서 살고 있는데 잡을 잃고 코로나로 지금 예를 들면은 매달에 월세, 렌트라고 그러죠? 그것을 내지 못하고 또는 집이 아니라 자기 사업체의 그런 임대 공간이랄지 아니면은 뭐 농장이랄지 아니면 그런 공장이랄지 이런 데를 돈을 내지 못함으로써 은행에게 foreclosure를 당한다고 표현합니다. 소위 융자를 갚지 못함으로써 장기간 압류 그리고 폐쇄를 당하는 것이죠. 이러한 일을 막기 위한 최대한 테넌트들, 임대인들을 살리기 위한 그런 법적인, 재정적인 지위를 살려주기 위한 그러한 조치를 들어갑니다. 그리고 미국과 멕시코의 장벽이 여러분들 뉴스 보도에서 보신 그런 경험들이 있으죠. 상당히 높은 그런 철강의 장벽을 세워왔는데요. 그것을 immediate termination, 즉각적인 종결이다 라는 그러한 지시를 내려서 장벽 건설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다 인도주의적인 이민 정책을 가리키는 그런 신호로 지금 보이는 것이죠. 이와 대조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National Emergency라는 그런 선언을 하면서 이 멕시코 쪽을 통해서 들어오는 이 사람들이 미국 내에 들어와서 범죄와 사실 이 강에서 입을 담기 힘든 그러한 범죄들까지 언급이 되는 그러한 대단히 어떤 특정한 그러한 인종이나 nationality, 어떤 ethnic 그룹을 지정을 해서 그렇게 심각한 비난을 하는 그러한 일도 있었죠. 네, 그리고 머슬람 국가들, 중동 국가들에 대한 그런 입국 제한, 여행 제한이 철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인종의 그런 정의, 영어로 racial justice라고 거의 판에 박은 듯한 그런 수거와 같은 그러한 자주 쓰이는 표현인데요. 연방 정부의 모든 디파트먼트와 에이전시들이 있죠. 거기에 200일 이내에 인종적인 어떤 equity, 그런 형평성, 정당함, 그런 것을 복구시키는 정책을 200일 이내에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정착시킬 것을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종의 다양성 그리고 형평성을 미국 연방 정부라고 하는 체제 내에 embed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embed, 주위에 우리가 침대 안에 꼬맹이가 사탕을 숨겨놓는다. 할로윈 때 흔히 있는 일이죠. 언니, 오빠, 형한테 뺏기지 않으려고 그렇게 깊숙이 무엇을 박아놓는 그런 모습인데요. 심어놓는 그러한 인종의 다양성과 형평성을 체제 내에 이제는 아예 임베드 시키겠다는 그러한 정책입니다. 이거에 비해서 트럼프는 racial injustice? 말도 안 된다. 미국 사회에 그런 거 없다. racial justice라고 얘기하는 것은 tax injustice를 얘기하는 것은 tax에 유해한 propaganda, 대중 선동적인 그런 정치다라고 규탄을 했던 트럼프였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연방 정부의 그런 모든 디파트먼트와 에이전시에 이 각 부서에서 갖고 있는 인종 형평성의 정책들 파기하시오. 이 세금 쓰면서 이거 뭐 하는 것들이냐 그런 지시를 내린 적이 있죠. 그리고 또 하나 트럼프의
1776 커미션이라고 불립니다. 뭐냐면 1776년에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는 그런 미국 독립선언의 그런 해였잖아요. 7월 4일이 독립기념일, 인디펜던스 데이, 지금도 해마다 미국의 가장 커다란 그런 공식적인 축하 날이고요. 셀러브레이션. 이 트럼프의 1776 커미션이 이야기한 미국의 노예제를 사실상은 용납을 하고 1950년대, 60년대에 있었던 Civil Rights Movement, 민권운동은 사실상 또 크게 비웃고, 그리고 인종적인 정의, 이런 진보주의 다 totalitarianism이라고, 영어 원문에는 progressivism은 totalitarianism이다 라고 그렇게 규탄을 했던 이 커미션의 보고서를 해체하고 백지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아마 흑인이라면 너무 가슴 아프고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자기의 발자취나 자기의 부모, 자기의 할아버지 할머니 또는 그 위에 1619년 이후로 미국 땅에 처음 발을 내딘 이후로 살아온 흑인들의 눈물과 피를 생각하면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생각이죠. 그것이 이제 백지화되었습니다. 또 트럼프가 연방 통계들로부터 통계가 정확하고 신뢰성이 없으면 저를 비롯한 모든 이런 학자들은 학문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굉장히 부실하고 굉장히 주관적이거나 하나의 개인적인 그런 견해에 많이 쓸 수 있겠죠. 그런 만큼 사회 통계 대단히 중요한, 학문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사회 인식에도 중요하고 여론 교육에도 중요하고, 그래서 연방 통계들로부터 미국 비시민자는 제외시킨다라는 트럼프의 계획 자체를 전부 폐기하기로 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기술적인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그거보다 훨씬 초월하는 인간의 어떤 인도적인 그러한 정책의 그런 관점입니다. 비시민권자라 하더라도 미국 내에 있을 때는 미국의 세금도 내고 미국에 이런저런 기여를 하고 미국 사람들과 interact, 상호작용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존재 근거 자체가 다 부정이 되고 사회 기여가 부정이 되고 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행정, 올바른 정치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 연방정부 전체에 LGBT,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에 대한 그런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섹슈얼 오리엔테이션, 성적인 어떤 성향 취향, 그리고 젠더 아이덴티티, 남성입니까? 여성입니까? 그런 사회문화적인 역할을 포커스를 둘 때 젠더라고 표현한다고 다른 강의에서 말씀드렸죠. 생물학적인 그런 남성과 여성은 섹스입니다. 그러한 젠더 아이덴티티가 뭐가 헛갈려요? 그것이 쉽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원해서가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비판하는 사람들은 야, 그거 네가 원해서 하는 거야. 너 착각이 아니야. 너 알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본인들은 또 안 그렇다고 하는데, 그러한 젠더 아이덴티티까지 차별을 일체 금지하는 그러한 행정명령이 내려져 있습니다. 또 트럼프의 불법 이민자 추방 강화 행정명령이 중지되었습니다. 트럼프의 2017년 취임한 곧바로 있었던 행정명령은 불법 체류자는 어떤 사람인가, 그들에 대한 그런 어떤 정의, 데피니션이 확대되고 추방을 하는 그런 요건이나 추방 그런 예를 들면은 범위나 그 추방하는 그런 확률, 그런 것들이 또 추방하는 그런 절차 같은 게 대폭 강화가 되었거든요. 이제 그 추방 강화 행정명령, 트럼프가 했던 바로 그 명령이 중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굉장히 슬픈 이야기인데, 우리 미국의 이 커뮤니티는 불법 체류자가 없는 안전한 곳이어야 한다. 마치 불법으로 있는 사람은 모두가 범죄자인 것처럼 그런 프로그램을 시행한 것이 이 트럼프의 그 불법 이민자 추방 강화 행정명령이었거든요. 네, 이 조항조차도 행정명령으로, 새로운 바이든의 명령으로 정지가 된 것이죠.
네, 그리고 대통령 직속으로 COVID-19 코로나의 Response Coordinator라고 그 대응 조정관을 설치했습니다. 이 오피스가 설치가 되고 그러한 Response Coordinator라고 하는 그런 직위가 새로 만들어진 것이죠. 그래서 코로나19에 대해서 더 본격적으로 한 10여 가지의 그런 행정명령이 요 바로 뒤에 따릅니다. 네, 그 중에 중요한 사항들을 보시겠습니다. 요 COVID-19 대책 10개 행정명령들이 곧 뒤에 따르는데요. 총칭으로 해서 National Strategy, 이제는 주만이 아니라 전 국가적인 그러한 전략이라고 보는 겁니다. For the COVID-19 response, 대응과 and pandemic preparedness, 그러한 코로나 팬데믹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태나 수준을 그 컨트롤하는 컨트롤 타워가 이제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바이든이 코로나를 전쟁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This is a wartime undertaking. 이것은 전시의 그러한 국가적인 사업이라고 부른 것이죠. 그래서 a full-scale wartime effort. 전면적인 모든 것을 동원하는 전시의 그런 노력을 가하겠다는 그러한 표현이 있었어요. 이거에 대한 근거로 1950년에 한국 전쟁 중에 미국의 프라이빗 섹터라고 경제 경영 쪽에서 이야기하죠. 사기업 그런 영역에서 예를 들면은 포드 자동차를 만든 플랜트에서 탱크를 만들고 아니면 뭐 폭격기, 전투기를 만들고 하는 그러한 군수물자를 만들었던 그러한 연방정부의 확대된 국가 권력입니다. 그것이 바로 1950년에 Defense Production Act라고 불리는 거예요. 방위 생산 법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이 벌써 70년이 된 법을 근거로 들어서 이제 연방정부가 그런 과감한 권력 행사를 통해서 코로나와 맞서겠다는 전면적으로 180도 달라지는 트럼프로부터 그러한 연방정부의 역할을 선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테스팅을 우선 아주 대담하게 늘리는 테스팅 보드라는 것을 신설하고 테스팅을 확대하고 코로나에 미국 입국하는 그런 국제 여행자들 미국도 강제 격리, 쿼런틴이라고 그러죠. 그거를 실시를 하고 백신의 생산 공급을 확대합니다. 그리고 학교가 오픈될 수 있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 국가적인 차원의 전략을 수립합니다. 대개 학교, 스쿨이라고 그러면 대개는 미국에서는 local action, 현지 지역사회, 연방정부가 있고 스테이트 주가 있고 그 밑에 카운티가 있고 그 밑에 시티나 빌리지나 타운이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또 동마다 있죠. 그래서 만 수천 명 개의 그 미국의 스쿨 디스트릭트가 있고 그 아래에 있는 학교들인데 그 학교들 자율적으로 많은 것을 결정을 했거든요. 지금은 코로나와 관련해서 학생들, 어린 학생들의 그러한 코로나 방역이나 건강 문제, 그리고 언제 어떻게 학교를 살균 처리를 한다든지, 언제 어떻게 예를 들면은 휴교를 한다든지, 아니면 온라인 수업을 하든지 이런 거를 국가적으로 전략을 수립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로컬 액션에서부터 이것도 연방 정부의 권력 하에 범위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대단한 차이죠. 마치 미국의 그러한 남북전쟁, The Civil War 있었을 때, 그리고 그 직후에 국가 재건하고, 그리고 대공황이 있었던 1930년대에 로즈웰트 대통령이 권한이 연방정부의 행정력이 그렇게 강해지고, 코리안 워 때도 트루먼 대통령 또다시 일시적으로 강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이번에 코로나가 역시 바이든이 얘기하는 대로 이 war, 전쟁에 준하는 그러한 슬픈 일이지만 지위를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 바이든이 취임해서 만 이틀 지나고 있는데요. 트럼프의 백신 생산량 공급 약속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것임이 드러났습니다. 트럼프는 마스크를 쓰고 사회적 거리를 두는 것을 대단히 조롱을 했던 그러한 대통령이었는데요. 자기 자신도 코로나에 그렇게 감염이 되고, 그러나 퇴임 전에는 그 선거 있었던 무렵이나 그 이후에 트럼프는 이 백신이 미국에서 그렇게 개발 마지막에 그런 임상 승인이 나고 그럴 때 그것을 자기의 세계에서 가장 좋은 백신, 우리가 가장 먼저 만들었다 라고 자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뭐 1주, 2주, 3주, 4주 쭉 스케줄이 대략 발표되면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백신을 맞을 것으로 이야기를 했죠. 지금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러한 생산량이나 공급 약속이 non-existent라고 영어로 표현되고 있어요. 사실 존재하지 않는이라는 그러한 형용사입니다. 사실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렇게 마스크 거리두기 조롱하고 했던,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팬데믹 이 사건이 테스팅에서부터 백신 보고까지 연방이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이거는 주의 영역이라고 그렇게 연방정부의 과감한 조치를 미루고 거부했던 그런 트럼프 대통령이었는데요. 처음부터 그랬죠. 거의 끝까지. 올해를 기준으로 하면 거의 2,500만 명에 가까운 그런 수의 미국인들이 감염이 되었고 40만 명이 이상이 사망하는, 그래서 한 하루 이틀 전을 기준으로 하자면은 2차 대전에서 사망한 미국 군인들 수를 이제 코로나가 넘는 그러한 슬픈 단계까지 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다음 달에는 어쩌면 50만 명 이상의 사망자를 낼 거라는 그런 역시 슬픈 그런 예고까지 있는 그러한 상황이죠.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사진은 코로나 팬데믹과 관련해서 연방정부의 역할을 확대를 하는 아주 전시체제처럼 그러한 종합 코비드 대책을 발표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경제 부양 정책들을 지금 추진하고 마무리 그 발표를 두고 하고 있는 그러한 모양새인데요. 우선은 급하게 1.9조 달러의 코비드-19 경제 부양책을 발의를 해서 의회에 신속한 그런 통과를 바라고 있는 그러한 급한 일정에 있는 경제정책이죠. 이 바이든의 첫 번째 15개의 그런 행정명령과 뒤따른 그 코로나 코비드-19의 그 대책을 구체적으로 10가지의 그런 행정명으로 추가해서 발표한 이 모습들을 보면은, 그리고 그동안에 이러한 이슈를 놓고 트럼프는 무엇을 했는가를 보면 좌우, 공화, 민주를 떠나서 이거는 근본적으로 좋은 국가를 만드는 것, 좋은 사회를 건설하는 것은 대단히 힘들다는 것을 저에게 알려줍니다. 국가와 사회가 분열되고 후퇴하고 우리의 좋은 점들이 감춰지고 우리의 안 좋은 점들이 독버섯처럼 드러나고 그러기는 너무도 쉬웠다는 것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건강한 사회로 복구하는 것은 그 데미지가 가해진 다음이기 때문에 그다지 쉽지는 않겠죠? 트럼프 대통령 이런 코로나를 보거나 경제 전체를 보거나 또는 근로하는 사람들의 삶, 노동 그러한 현장을 보거나 거의 액션이 없었던 대통령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액션을 취했다고 한다면 본격적으로 드러난 모습은 2017년 자기가 임기 첫 해의 한여름에 버지니아주의 샤롯스빌 버지니아 대학교 캠퍼스가 있는 곳에서 그 본격적인 시작을 저희가 목격을 했고요. 인종차별이죠.
그러는가 하면 그러한 움직임들이 점점 많은 수들의 그러한 극우, 인종차별, 증오, 총기 소지 이런 것을 지지하는 사람들, 그리고 아주 유독 사실 현실적인 근거 없는 여러 가지 음모설, 그런 것을 주장하는 주로는 젊은 친구들이 총을 들고 여기저기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그 대단원이 지난 1월 6일에 연방 컨그레스에서 있었던, 영어로 riot 또는 insurrection 정도로 표현되는데요. 그것이 한국어로 폭동이든 내란이든 그 무질서함을 초월해서 폭력적인 그러한 사회적인 그러한 체제를, 질서를 뒤집어 엎는 그러한 무책임한 행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사회 분열, 그리고 나의 대통령, 나의 국가와 권력이 사유화되는 모습을 보여준 트럼프 프레지던시, 대통령직이었다고 봅니다. 인종의 정의, 인종, 그리고 인간,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 성별, 성의 그런 다양성을 존중하는 정책. 자기가 백인 남성이지만 white male의 privilege, 특권을 자기는 받고 살았다. 반대로 이 내 주변에 있는 흑인 형제 자매들이 겪은 바를 자기는 겪지 않았다. 그것이 바로 그거의 증거다. 더 뭐 커다랗게 말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그러한 일종의 양심선언이라고 할까요? 사실 진보적인 대통령도 하기 힘든 표현입니다. 또 한쪽으로는 내가 다른 고격을 뭐 그렇게까지 지나치게 라고 받을 수도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트럼프의 대통령은 그런 것이 다 대중선동, un-American, 반미국적인 그러한 프로파간다, 대중선동이라고 그랬는데요. 바이든의 그러한 인격, 요즘 미국 정치에서 흔히 쓰는 낱말들이 있습니다. Democrat, Republican이 아니고요. Right, Left도 아니고 Decency라는 낱말입니다. Decent, he's a decent guy. Decent, excellent한 그런 수준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정말 괜찮은 사람, 그 정도면 품이 있는 사람, 한 사람의 뛰어난 사람도 아니고 그러한 우리가 공통적으로 기대하고 또 그러한 것을 보일 만한 그런 수준입니다. civility, 시민으로서 교양을 갖춘 어느 정도의 품위가 있는 그러한 성품. dignity, 역시 어마어마한, 물론 dignitary 해가지고 사회나 경제적, 정치적으로 아주 높은 고관이라고 그럴까요, 한국어로. 그러한 사람을 나타낼 때도 이 낱말의 뿌리가 쓰여집니다. 근데 dignity, 상당히 품위가 있는 사람, 재산이나 다른 권력의 문제 척도가 아니라 그 사람 인간적으로 많이 배울 것이 있는, 품이 있는, 존경받을 만한 사람, dignity. 이 decency, civility, dignity가 미국 정치계가 이제는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입을 모아서 표현하고 있는 그러한 정치계의 중요한 낱말들입니다. 다수 공화당의 무게 있는 중진 인사들이 존중을 하는 바이든의 그러한 정말 괜찮은 그러한 인성, 좋은 정치를 기대하겠습니다. 바이든이든 또 다른 어떤 대통령이든 바이든 한 개인이 중요해서가 아니라 따뜻한 인간미를 가진 정치, 깨어있는 이성, 행동하는 양심이 펼쳐지는 그런 민주주의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제 미국이라고 그러면은 내가 친미다, 반미다를 떠나서 우리 대한민국과도 대단히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고 세계의 거의 모든 국가들이 여러 가지로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한 20여 년 좀 전에 영국의 한 젊은 수상이 미국이 재채기를 하면
영국이 독감을 걸린다라고 그러한 유머스러운 표현을 한 적이 있는데요. 전 세계가 이제는 서로가 어느 한 국가가 남들을 지배하고 완전히 내동댕이 치고 학대하고 억압하고 그런 시대는 이제는 아닙니다. 국가마다 맺은 그 관련의 성격이 다를지라도 우리 대한민국이든 다른 나라든 미국과 그렇게 밀접한 관련을 상호 의존적인 그런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따뜻한 인간미, 우리 사회에서도 깨어있는 이성, 전 세계적으로 행동하는 양심, 이런 것이 펼쳐지는 그런 민주주의가 꽃피우기를 소망합니다. 네, 지금까지 있었던 강의를 잠깐 살펴보면은 첫 번째, 이 Discover America, 미국이 발견의 첫 번째 강의가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와 미국 민주주의. 그 다음에 조 바이든, 그는 누구인가? 세 번째로 트럼프의 2차 그 탄핵과 미국 민주주의. 그리고 네 번째로 Feminism, Girl Power, 인간의 졸음으로 가는 먼 길.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그 페미니즘과 음식, 피자를 연결고리를 지어서 그 연결고리의 그 의미는 무엇인가, 정체는 무엇인가를 조명해본 피자와 페미니즘. 그리고 오늘 바이든의 첫 15 행정명령, 트럼프를 폐기한다. 그리고 앞으로 있을 강의들을 잠깐 소개를 드리자면 불완전한 인간, 위대한 인간. 첫 번째로 링컨입니다. 그 외에도 다른 또 미국의 지도자들이 그렇게 이 강의의 주제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 아시는 존 F 케네디 있죠? 그 동생입니다. 로버트 케네디와 그가 이야기했던 The Noble Profession, 숭고한 직업이라는 그런 표현을 했는데요. 그것은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로버트 케네디는 누구인가 하는 그런 강의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 거의 척박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그러한 주가 사우스다코타라고 있습니다. 락키 산맥 저 위쪽에 오른쪽 언저리에 있죠. 어떤 부분은 숲이 울창한 부분도 약간 있지만 굉장히 척박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거기에 1890년 12월 아주 추운 겨울날 수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약 200, 250, 어쩌면 300명의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이 미군에 의해서 집단 대학살을 당했습니다. 직후에 땅구덩이가 파헤쳐지고 시신들을 묻고 흙을 덮고 백인 군대는 떠난 것이죠. 그렇게 버려졌던 Wounded Knee라고 하는 그 네이티브 아메리칸 그 마을, 조금 더 미리 말씀드리면 사람 무릎이 굽어진 부분에 예를 들면 거기에 부상을 당해서 무릎이 깨어져 나갔다고 해봐요. 거기에 조그만 천이라고 그럴까? 아주 작은 강이 흐릅니다. 그래서 마치 부상당하고 상처받아 깨진 무릎이다 라고 불리는 그 지점이 있어요. Wounded Knee의 Massacre, 대학살입니다. 그 사람들이 죽어간 그 흙무더미에 제가 발을 딛고 서서 그분들의 죽음은 우리 인류에게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지, 우리는 무슨 역사적인 또는 인간의적인 그런 의미를 거기서 찾고 또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한 그러한 강의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그러한 많은 관심과 기대 감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최근에 출간된 저희 영어 교육 저서들인데요. 일반인들, 학생들 모두가 함께 볼 수 있는 그러한 비교적 재미있는 경쾌한 스피드로 읽을 수 있는 그러한 책들입니다. 논리 영어의 정석, 그리고 New Romantic English, 전부에서 3권인데요. 여러분들의 관심과 그런 열공, 저 또한 깊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강의에서 또 뵙겠습니다.